위키백과에서 전국 시대를 표현한 지도인데요. 먼저 이 연나라의 이 윗부분, 이 부분은 우리 고등교과서에서는 연나라의 영역으로 표시하고 있진 않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지도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대략적으로 황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그 밑으로 회수가 그리고 양자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주나라의 도읍 지역이 회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러양, 여기 낙양 부분만 주나라고 나머지는 전국 칠웅이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은 진나라가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의 이 세 개 국가로 분열하는 시기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 이유는 서주 시대의 왕으로부터 직접 제후국으로 분봉받은 진나라가 왕권 다툼으로 분열했다라는 것 자체가 동주 시대로 이전하면서 명목상으로나마 남아있었던 봉건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진나라가 세 개 국가로 분열했던 여파는 주변에 있었던 제후국들에게도 얼마든지 그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전국시대의 군주들은 진나라와 같은 하극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군사력을 증강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가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경제력이었기 때문에 전국시대에 많은 개혁이 실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진효공 때 상항이 진행한 개혁입니다. 이를 상항변법이라고 하는데요. 상항변법의 가장 큰 목적은 기존의 시족 공동체 사회를 파괴하는 동시에 경제력과 군사력을 기르기 위한 세금과 병역을 부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상항은 백성을 5집 또는 10집 단위로 재편하고 이 조직을 바탕으로 세금과 병역 의무를 부과하였는데 이를 15제라고 합니다. 전국을 31개의 현으로 나누고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로 하여금 15제를 감시토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상항이 중앙집권을 꿈꾸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농업에서도 큰 변화를 시도했는데요. 토지를 국유화하고 공평하게 수전함으로써 농민들 간의 빈부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부분은 훗날 중국이 균전제로 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농민들 사이에서 토지 보유량의 차이로 인하여 빈부격차가 발생하면 그 결과 가난한 농민들이 생기게 되고 그들은 결국 지주의 세력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들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없고 그것은 국가 경쟁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공평하게 농지를 나누어 줌으로써 이를 예방하고자 한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서 이를 구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군사적인 공을 세우면 신분이 상승할 수 있도록 열어둠으로써 지주에 속한 농민이 일반 농민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고 거꾸로 엄격한 형벌을 적용함으로써 신분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동시에 열어두어서 결과적으로 두터운 중산층 농민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쟁이라는 측면과 법령의 준수라는 측면에서도 모두 효과적인 정책이었습니다. 게다가 철로 만든 튼튼한 농기구가 보급되고 농사의 소를 이용하기도 하면서 농업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고 그 결과 5명에서 6명의 소가족으로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무엇보다 상항은 이런 일련의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하고 철저한 법 집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바로 진나라의 성공 포인트였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전국 칠홍들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정책을 펼쳤지만 결국 귀족의 반발 등 여러 이유로 이를 철저히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 효과가 진나라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었지요. 전국 칠홍의 개혁이 목표하는 바도 대략 같았고 오히려 진나라가 제일 늦게 변법을 시작했는데요. 당시 진나라 이외에 진행된 개혁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위나라는 기원전 406년에 훗날 상항에게 많은 영향을 준 이회를 중심으로 법치제도를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한편 조나라는 기원전 403년에
공중년이 우수한 인재 발탁을, 초나라는 기원전 385년에 오기가 구기족의 특권을 빼앗았고, 제나라는 기원전 357년에 추기가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는 기원전 351년에 신부래가 중앙집권을 시도했죠. 물론 개혁의 성패는 귀족들의 저항 정도가 각 국마다 모두 달랐기 때문에 그 결과도 모두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진나라와 위나라가 그나마 상한과 이회를 등용해서 변법을 통한 부국강병을 이뤄낸 것이고, 이 시기에 진나라가 바로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상황은 봉건 질서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상황에서 이를 타파하고 모든 곳을 직접 지배하겠다는 발상과 이를 현실에서 구현해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지만, 그 와중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주의적인 통치로 인하여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억압했다는 측면에서 비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개혁 자체가 성공할 수 없었겠지만 말이죠. 이것이 오늘날 성공한 쿠데타를 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만들어낼 때 사용되는 것이죠. 죄인의 사지와 머리를 말이나 소에 묶고 각 방향으로 달리게 하여 사지를 찢는 형벌인 거열형을 창시한 인물이었을 정도니까 상황이 얼마나 냉철하고 철저한 사람이었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본인이 창시한 형벌로 훗날 본인이 처형되고 만다는 점이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국시대는 약육강식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전쟁이 언제나 끊이지 않았는데요. 기원전 353년에 위나라가 먼저 조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조나라는 제나라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제나라는 이를 받아들여서 위나라와 전쟁하였습니다. 기원전 342년에는 위나라가 조나라와 연합하여 이번에는 한나라를 공격했습니다. 한나라는 제나라의 구원을 요청했고, 제나라는 이번에도 한나라의 대군을 파견했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이런 난장판이 전국시대 내내 끊이지 않고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승리하는 방식으로 전쟁의 양상이 변화했는데요. 전쟁의 방식뿐만 아니라 군대의 편제, 무기 등 많은 부분에서 춘추시대와 비교했을 때 큰 변화들이 발생한 시기가 전국시대였습니다. 제일 먼저는 전쟁의 방식이 변화였는데요. 상나라부터 춘추시대까지 전쟁은 대체로 넓은 들판에서 두 나라 군대가 진을 치고 벌이는 전차전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시대가 되면 구름과 산림이 많은 지역, 심지어는 늪지대도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전쟁을 수행하기에 전차는 적절한 무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점차 보병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전국시대 군대는 보병과 전차 부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게 되죠. 한편 북쪽에 위치한 유목 세력과의 전투 속에서 조나라의 무령왕이 호복기사를 도입하였다는 말은 지난 월지편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보병과 기병이 동시에 전쟁을 수행함에 따라 여러 가지 새로운 전략이 등장했고, 전쟁의 목표도 점차 공성과 수성의 개념으로까지 확대되었는데요. 따라서 병사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한 번에 수십만 명이 동원되는 대규모 전투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병사의 필요성이 증가하자 국가는 자연히 일반 농민으로부터 징집하여 전쟁에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전국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패권을 쟁취해야 하는 운명에 처해진 제후가 있는 한 전쟁은 쉽게 끝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외교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교뿐이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교묘한 외교술이나 권모술수, 온갖 책략이 난무했던 시기가 바로 전국시대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합종연횡 또는 합종연형이라 부르는 협조망의 구축이었습니다. 원래 진나라는 중원에서 멀리 떨어진 서쪽 변방에 위치한 나라여서 비옥한 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중원으로부터 오랑캐라 불리며 무시당하던 나라였습니다. 이랬던 진나라가 상황의 변법을 통하여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자 중원의 다른 나라들은 한편으로는 진나라의 변법을 연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진나라의 팽창이 두려워서 여러모로 이에 대처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진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6나라를 한꺼번에 꺾을 수는 없으므로 나머지 6나라가 힘을 합쳐 진나라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한 소진이 등장하는 것이죠.
소진은 먼저 조나라를 설득했고 조나라의 걱정은 다른 나라의 걱정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6나라는 동맹을 맺었고 소진은 이 6나라의 공동 재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진이 주장한 6국이 연합해서 진나라에 대항해야 한다는 합종책입니다. 한편 귀국 선생으로부터 소진과 함께 수학했다는 소진의 친구 장인은 진나라에 발탁되어 6나라의 이해관계가 각기 다름을 강조하며 모두 따로따로 진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소진의 합종책을 와해하는 연영책을 구사하였지요. 이후 합종과 연횡의 대결은 진나라가 항상 이긴 것도 아니고 나머지 6국가들이 항상 동맹을 유지하지도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진나라가 승리하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나머지 6국가의 사이가 점차 나빠지는 형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세가 진나라로 기울면서 드디어 기원전 247년 훗날 진시황이라 불린 정이 진나라의 새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30년 진나라가 드디어 전국 7웅 중 하나였던 한나라를 무너뜨렸죠. 그리고 나머지 5나라도 줄줄이 무너지는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원전 221년 제나라가 항복하면서 통일의 대업이 달성되었습니다. 기원전 2000년 무렵부터 시작된 하상주 시대의 역사의 무대는 지리적 의미에서 볼 때 중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800년이 흘러 진시황이 통일의 대업을 달성하는 시기에 이르면 진나라의 활동 무대는 본거지였던 서쪽 변방에서부터 초나라의 옛터인 양자강 이남까지 그리고 동쪽의 바다에 닿았던 제나라와 연나라의 옛 땅까지 이를 정도로 실로 거대한 영역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중국 통일이었지요. 중국 역사의 무대를 만리장성 이남이라고 볼 때 개인적으로 그 뿌리는 춘추 전국시대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상주의 무대는 중원에 한정되었고 춘추 전국시대에 이르러서야 만리장성 이남과 양자강 이남이 모두 중국 역사의 무대가 되기 때문이죠. 물론 제 판단일 뿐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춘추 전국시대는 오늘날 중국을 만들어낸 지리적 바탕의 시대일 뿐만 아니라 사상적 바탕의 시기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